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북극 항로 중에서도 북서 항로가 더 일찍 지금 활성화될 가능성을 이제 주목을 하고요. 삼성중공업 쉐빙 유전선 8곳 많다는 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그 원유 쉐빙선, 이게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푸틴이 시작한 유럽 전쟁으로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잔금을 제도를 받을 수 있을지, 러시아가 만약에 잔금을 치른다면 삼성이 저 배를 인도에 줘도 뒤탈이 없을지, 또는 이제 저 배는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쉐빙선이라는 그 특수 선박이니까 만약에 러시아에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곳에 팔 수도 없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러시아 리스크 분석한 이전 정상은 별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주제는 다른 곳에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겁니다. 러시아 쪽 북동 항로가 아니라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랜드로 이어지는 북서 항로 매우 주목받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동 항로를 연중 항해 가능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분야는 미국이 앞서 있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그 푸딩의 깽판질로 북동 항로 그동안 개발한 거 모조리 꽝 되어버리고요. 대신에 북서 항로가 부상할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만든 쉐빙 유조선, 쉐빙 가스 운반선, 이런 것들이 이 북서 항로를 가득 메우고 줄 서서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북극은 바다이고요, 남극은 대륙이라는 점에서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뭐 같은 점도 많죠. 북극점에서 본다면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랜드, 러시아 등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래서 영유권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유럽의 로테르담 이쪽으로 갈 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경우 대략 한 22,000km 된다 하고요. 베링 해협을 거쳐서 러시아 해안 따라서 무르만스크 거쳐서 가는 경로, 이게 바로 북동 항로인데 대략 한 15,000km 된다 그러고, 운항 일수로는 한 10일가량 단축된다고 하는데, 이 운항 일수는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렇게 계절별로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뉴욕으로 가는 경우 파나마 운하 경유하는 현재의 경로와 달리 베링에 지나서 알래스카, 캐나다 해안 북극을 지나갖고 이렇게 가는 북서 항로 이용하면은 이거는 그 경로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해서 대략 한 5,500에서 6,000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단축된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서 항로 통해서 로테르담 가는 경로, 이것도 단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북서 항로는 노르웨이 아문센이 1903년부터 이렇게 3년간 탐험해서 최초로 배로 일주를 한글로 이렇게 우리가 그 책에서 공부할 때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북동 항로보다는 연중 얼음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북동 항로는 무르만스크라를 대표로 해서 이제 도시도 몇 개 있고 인구도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북서 항로는 도시는 없고 인구는 많아봤자 한 1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떤 현재로서 현저하게 북서 항로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데, 북동 항로, 북서 항로 다 합쳐서 북극 항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세계의 거대한 시장, 유럽과 아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해상 경로라는 점,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어마어마한 원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니까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금 미운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가 언제 시장에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3월 안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늦으면 50년 지나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대체를 해야 하는데, 러시아를 모든 점에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특히 에너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원유, 가스, 광물 이거 캐올 필요가 더욱 높아졌고요. 이를 위한 3종 세트, 즉 드릴십, 해상 가스 공장인 FLNG, 그다음에 해상 원유 공장인 FPSO, 또 쉐빙 원유 운반선, 쉐빙 가스 운반선 이거 지금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주목을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러시아의 유크레인 침략 직전에 노바텍 아크틱 LNG2 프로젝트 이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전쟁 이후에 이거 스톱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한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이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사용될 블락을 중공에서 만들어서 북동 항로를 통해서 배달하는 모습입니다. 저 사진이. 네? 21년 12월 29일 텐진을 출발해서 무르만스크에 22년 2월 17일 도착을 했습니다. 배가 두 척 보이죠? 그래서 블럭을 실은 뒤에 가는 게 상선이고요. 저 상선은 쉐빙선이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게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쉐빙선, 지금 야말호와 아크테카 이 두 척을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야말호가 앞에서 얼음을 깨면서 길을 내주면 뒤에 상선이 따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러시아는 북동항로 개척해서 저렇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쉐빙선으로 얼음을 깨주면서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수수료 얼마를 받을 거냐? 수에즈 운하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더 싸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 벌겠죠. 자, 하여튼 이번 2월 달에 저기 통과하는데 텐진에서 무르만스크까지 가는데 50일 걸렸다는 겁니다. 50일. 얼음을 깨면서 가니까 좀 많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과거에는 이 북극 항로는 겨울 시즌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폐쇄됐습니다. 요즘에는 연중 항행할 수 있는 이 시즌, 그 항행 시즌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월에 대형 상선이 운행된 거 이게 역사상 최초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원래 북극 항로를 연중 상업용으로 개발하려는 어떤 야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 운항 시기를 대략 2022년에서 2023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거 푸딩의 야심작입니다. 그리고 북스 항로보다는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 2월에 성공을 했으니까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나 했는데 유크레인 침략으로 모조리 물거품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CNBC 보도 한번 보시면은 북극 항로 개척에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한테 한참 뒤지고 있다. 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5년경이면 북극의 얼음 없는 여름을 볼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로 어마어마한 말로 저는 들리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북극의 얼음 없는 여름 볼 것 같다는 전망은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글로벌 해운 경로가 완전히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북극에 얼음 없는 여름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북극해 전부가 얼음이 싹 녹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북극 부근에는 여전히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을 것이고 북동항로, 북서항로 그 항로상에 얼음 형태가 둥둥 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북극 항로는 거리는 단축되지만 여름, 겨울 시즌별로 항로상의 얼음 상태 매우 다르고 또 얼음을 깨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속도는 상당히 느릴 것이고 또 계절별로 속도 차이도 많고 속도 차이가 많다는 것은 운항 일수가 달라진다.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동 항로에서는 러시아의 원자력 추진 쉐빙선 호의를 받아야 한다. 그 수수료를 줘야 한다.
이런 어떤 그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쉐빙 유조선, 쉐빙 LNG선은 자체적으로 얼음을 부수면서 그 항해를 하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그 쉐빙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쉐빙 유조선, 쉐빙 LNG선 이거 최첨단 제품이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 북스 항로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은 아문센이 발견한 이후에 1960년대 그때 북알래스카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1969년에 그 쉐빙 유조선 맨해튼호가 최초로 상업적 항해도 했습니다. 2008년에 캐나다 해양부가 밴쿠버에서 그린랜드 수도인 누크까지 한 25일 만에 항해를 했고요. 2017년에는 핀란드 쉐빙선인 MSV 노르디카가 24일 만에 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지역에 배들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더욱 정말로 상업적으로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이 지금 북스 항로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고요. 저거 캐내면 돈이 되는데 그냥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연결하는 최단거리 또 항로이고요. 지구온난화 최대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스 항로는 이거는 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곳을 정복할 도구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삼성중공업 아니겠습니까? 자, 유가 120불 이상 대략 3일 천하로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유가 하락한다고 전망한 영상 올렸다는 점 기억하겠습니다. 그 영상 지금도 있죠. 한국 시각 17일 새벽에 FOMC가 기준금리 25bp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푸딩이 전쟁 개시 전에는 50bp 올린다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여파로 금리 인상폭이 내려간 거, 이것은 호재라고 봐야 하고요. 파웰 의장 그 시장 친화적 발언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FOMC 끝나면서 안돌렐리 구경할 것 같다. 이렇게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이 견해를 지금 저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원자재 시장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국내 언론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마치 기정사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전쟁 여파로 조금 더 강화되게 진행되겠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진행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작년에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피크아웃 효과로 경기가 살짝 좀 후퇴할 수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정도라고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전체 상황은 연준 발표 이후에 별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파월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